소위 막장 드라마를 보면 재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부유층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장면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죠.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그 당시 그런 돈을 주무르던 사람들이 바로 베니스의 상인들이었습니다. 8세기부터 1797년까지 베니스는 무려 1000여년 동안 독립성을 지켜왔고, 당시 베니스 상인들이 누렸던 부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곳이 베니스였어요. 베니스는 약 2000명의 귀족 남자들이 다스리는 국가였습니다. 귀족들이 지배하는 일종의 공화국이지만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고, 그 밑에는 일반 시민, 그 아래는 하층민, 노예,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베니스에서 가장 베니스다운 건축물을 꼽으라면 망설임 없이 두칼레 궁전을 선택할 수 있어요. 9세기부터 국가 원수인 도제가 진물을 보며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베네치아의 입법, 행정, 정치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진 정부 청사입니다. 베니스 상인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도제인데, 이 책에서는 공작이라고 불립니다. 권한이 없는 명목상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칼레 궁전에서 진물을 봅니다. 당시 베니스 공작을 그린 초상화가 많이 남아 있는데 조바니 벨리니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가장 유명하죠. 베니스의 상징은 마르코 성인이 수호 성인인데 사자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베니스에 가면 날개 달린 사자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또한 이탈리아의 화가 비토레 카르파초의 성 마르코의 사자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베니스의 가장 중요한 정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공작궁, 두칼레 궁전이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당시 베니스의 배들이 보여요. 마침 배가 딱 4척이죠.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안토니오가 배 4척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의 상선 한 척은 트리폴리로, 또 한 척은 인도로 가고 있고, 셋째는 멕시코로, 넷째는 영국으로 가고 있으며, 여기서 트리폴리는 지중해고 영국, 멕시코, 인도 이렇게 4대를 띄웠다고 나오는데, 이게 그 당시 베니스가 교류하던 땅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안토니오는 해상무역의 거상이죠. 베니스에서 배를 4척이나 두고 무역을 했던 안토니오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거예요. 티치아노가 그린 예수 십자가 유품 앞에 선 벤드라민 가족이라는 작품인데요. 베네치아 상인 가문입니다. 이 벤드라민 가문은 유지를 수입해서 모직물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비누 공장을 운영하던 중산층 이상의 가문이었는데요. 이 그림의 중앙을 보면 벤드라민 가문 형제들이 벨벳과 단비톨로 만든 망토를 입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당시 이 그림은 신흥 가문들이 회합 장소로 주로 이용하던 벤드라민 저택의 응급실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베네치아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상인이라면 마르코 폴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17살이던 1271년 아버지 삼촌과 함께 동방무역길에 올랐어요. 2년 만에 중국에 도착하여 17년 동안 원나라의 관리로 일하기도 하며 주변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전형적인 베니스의 상인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알게 된 각지의 특산물과 교역 현황을 상세히 전하고 있는데, 당시 동방견물록은 많은 이에게 읽히며 널리 사랑을 받습니다. 서인도 제도까지 항해한 콜럼버스도 동방견물록을 애독했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잠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희곡 베니스 상인에서 가장 대사가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세어봤는데 포셔입니다. 그 다음은 샤일록이고, 안토니오는 과묵해서인지 대사가 별로 없어요. 극중 포셔는 바사니아의 아내로 갈등을 극적으로 해결하는 인물이죠. 대사가 가장 많은 인물답게 포셔는 바사니오를 만나기 전 많은 구원자들을 만나는데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프랑스 귀족인 르봉 씨는 어떠세요? 남자로 쳐줘야지. 사실 조롱꾼이 된다는 건 죄인인 줄 알지만 그 사람 참.
그렇다면 영국의 젊은 남자 펠컨 브릿지는 어떤데요? 그는 라틴어도 프랑스어도 이탈리아도 몰라. 옷 입는 건 또 얼마나 이상한데 난 그가 조끼는 이탈리아에서, 통바지는 프랑스에서, 모자는 독일에서, 그리고 자신의 행동은 모든 것에서 사왔다고 생각해. 포쇼의 외국인 구원자들에 대한 품평은 계속됩니다. 스코틀랜드 귀족은 잉글랜드 사람에게 귀싸대기 한 대를 얻어맞고는 능력이 있을 때 갚아주겠노라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독일 청년인 작센공에 대해선 최고일 때는 인간보다 약간 못하고 최악일 때는 짐승보다 약간 낫다라고 평가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자였던 모로코 곤주를 두고는 성자의 성품에 악마의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죠. 어쩐지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연상시키죠. 오셀로는 베네치아의 작가가 쓴 단편 데스데모나와 무어인을 모티브로 해서 1604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무어는 어둡다는 의미로 그들이 북아프리카의 아랍인, 베르베르인, 흑인의 혼혈 민족이라서 피부색이 흑인 만큼 짙었던 것 같습니다. 오셀로에서는 얼굴이 검고 입술이 두툼한 무어인 오셀로가 베니스의 귀족 브라반시오의 딸 데스데모나와 비밀리에 결혼하는 것은 기존 백인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 여겨지며 백인 청년들의 질투심을 자극합니다. 때문에 오셀로는 결국 비극을 맞이하죠. 포셔가 자신에게 청혼하러 온 모로코 곤주를 악마의 피부색이라고 칭하는 것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식이 셰익스피어 작품 곳곳에 드러난 것을 보면 그 당시 베니스가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 속 상인이 안토니오이긴 하지만 안토니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역시 샤일록이죠. 샤일록은 셰익스피어가 만든 인물 중 햄릿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샤일록은 안토니오와 다르게 사람들의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악의 빌런이었죠. 자기 침을 내 수염에 쏟아놨던 당신께서 이 몸을 낯선 개 내차듯이 문지막 너머로 발길질한 당신께서 돈을 간청합니다. 뭐라고 답할까요? 이런 말은 안 될까요? 걔가 돈이 있나요? 걔가 3,000 다카트를 꿔주는 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난 너를 다시 한번 그렇게 부르겠다. 다시 한번 침을 뱉고 차기도 하겠다. 이 돈을 빌려줄 거라면 차라리 적에게 빌려줘라. 그가 만약 어기면 더 편한 얼굴로 벌금을 강제할 수 있을 테니. 안토니오가 샤일록을 욕한 이유는 그가 바로 고리대금업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리대금업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조토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속 문 위에 천국과 지옥이 좌우로 나눠져 있는데요. 근데 지옥에 누가 있냐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돈주머니를 목에 매달고 처형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고리대금업자들이에요. 너무 재밌는 사실은 이 그림을 의뢰한 스크로벤이라는 사람 자체가 고리대금업 집안이었고 어느 정도냐면 단테의 신곡에 나올 정도였어요. 비정하고 악랄한 고리대금업자들이 문학 속에 자주 등장하면서 대중들의 고리대금업에 대한 혐오감은 나날이 늘어갔는데요. 샤일록 외에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전당포 노파도 바로 그 예입니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알료나를 죽입니다. 알료나는 전당포를 하고 있었는데 주인공은 고리대금업자를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 죽어도 괜찮은 존재라고 여기며 인류를 위해 자신이 사회의 도덕률을 딛고 넘어설 권리가 있다고 결론짓고 결국 그녀를 죽이게 이르죠. 그런데 사실 죄와 벌 속의 노파는 별달리 잘못한 게 없어요. 단지 전당포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당시 고리대금업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 수 있죠. 고리대금업만으로도 사회의 질타를 받을 정도인데 샤일록은 게다가 유대인이기까지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차별받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기독교권 국가에 살면서 유대교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하나의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게 했다는 기독교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개 같은 내 영혼은 살인죄로 교수당한 늑대를 지배했어. 잔인한 그 혼은 바로 그 교수대를 벗어나 내 놈의 불경한 어미의 몸속에 누웠을 때 너에게 침체했어. 내 욕심은 늑대 같고 잔악하고 굶주렸고 탐욕스러우니까.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그대로 드러나죠. 참고로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많이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도 없었고 군대, 법조계, 공무원 등 많은 공적인 직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주로 돈놀이, 즉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니스인들은 유대인들의 사정은 이해하지 않은 채 자신들과 유대인들의 생활구역을 분리시키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게토입니다. 베니스는 유럽 최초로 유대인 지역을 만들었어요. 1516년에 베니스 최고의회에서 발표한 칙령에 의하면 베니스의 유대인들은 게토 누오보라는 곳에 모여 살게 한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 게토에 유대인이 4,500명 정도가 살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공간의 넓이가 운동장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그곳에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서 유대인들은 아주 조밀하게 살았던 것이죠. 처음에 게토는 한 곳에 있었다가 점차 확대돼서 3군데까지 생기는데 이 게토들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다리만 딱 끊으면 완전히 고립됩니다. 12시만 넘으면 통금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완전히 나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렸죠. 당시 이탈리아에서 게토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다른 지역과 분리되어 있었고 그 내부 사회는 유태인의 공동체로서 어느 정도의 자치가 허용되었으나 시민권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인식은 그림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르사 마돈나라고 1499년에 만토바에서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위에 쓴 글씨를 보면 유대인의 만용에 대한 통제,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까불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성모님 머리 위에 쓰여 있는 것이죠. 밑에 유대인들은 지금 벌받고 참회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별을 가슴에 달게 해서 표시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슴에 둥근 별을 달고 다녀야 했어요. 그리고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녀야 했는데 이 모자를 쓰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당시 이런 유대인 중어심을 한층 부추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희대의 엽기적인 사건이었는데요. 1475년에 시몬이라는 2살배기 남자아이가 이탈리아 북부 마을에서 실종됩니다. 그런데 부활절 일요일에 유대인 공동체 수장인 사무엘 소유의 지하실에서 시몬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당국은 사무엘 가족을 비롯한 유대인 15명을 체포하고 신문합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유월절 의식에 어린아이의 피를 사용하기 위해 시몬을 살해했다는 결론을 짓고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거예요. 유월절은 시몬이 사라지기 하루 전이었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심한 고문이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교황청에서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290년 에드워드 1세에 의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모든 유대인들은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통칭하는 반유대주의는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당시 영국인들의 의식 속에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1506년에 그려진 알브레트 듀러의 유화 어린 예수와 6명의 랍비 유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6명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인데 유대인의 모습이 너무 기괴하죠. 괴물 같은 모습으로 남들에게 천시받는 사람들이 마치 샤일록 같습니다. 제 생각엔 셰익스피어는 어느 정도는 유대인의 억울한 마음을 대변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또한 영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을 샤일록의 입을 빌려 조심스럽게 역설하고 있거든요.
그가 유약한다고 그의 살을 취하지는 분명코 않겠지? 그걸로 뭘 하려고? 낚시밥 하지요?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유대인이란 겁니다. 유대인은 눈 없어요? 유대인은 손도, 기관도, 신체도, 감각도, 감정도, 정열도 없냐고요? 기독교인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무기로 상처를 입으며 같은 병에 걸리고 같은 방법으로 치유되고 여름과 겨울에도 같이 덥고 같이 춥지 않느냐고요. I am a Jew, has not a Jew I. 이 대사가 굉장히 유명한데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죠. 베니스 상인에서 샤일록은 종교와 인종과 직업에 의해 극도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지만 그로 인한 미움과 복수심을 살인으로 만족시키려는 사람이죠. 완전히 미워할 수도 완전히 좋아할 수만 없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셰익스피어의 많은 작품들 가운데서도 계속 회자되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셰익스피어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베니스의 상인은 유대인에 대한 선입견을 깊게 심겨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이 극을 자주 공연하기도 해서 600만 유대인의 대학살이 일어난 후에는 일부 비평가들에 의해 베니스의 상인은 더 이상 공연되어선 안 된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이 베니스, 상인과 돈, 그리고 유대인이 주요 소재라면 가장 큰 줄거리는 법입니다. 법, 계약이 없으면 베니스 상권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장 큰 플롯은 계약을 지키자입니다. 나와 함께 공증소로 갑시다. 거기에서 무담보 계약에 서명하고 유쾌한 장난삼아 만약에 나에게 아무 날 아무 데서 조건에 명시된 일정한 금액 또는 총액을 되갚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벌칙으로 당신의 고운살 정량 1파운드를 당신 몸 어디든지 내가 좋은 곳에서 잘라낸 뒤 가진다고 명기해 놓읍시다. 여기서 고운살 1파운드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영국 1파운드는 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450g 정도 됩니다. 네모난 프레스엠 통조림 작은 캔이 200g이니 프레스엠 작은 캔 2개 하고 4분의 1 가량 되는 양이라고 하면 상상이 되시나요? 어쨌든 심장 근처에 살을 이만큼 내놓으라는 것은 사실상 목숨을 내놓으라는 뜻이죠. 샤일록은 자신을 무시하고 천대했던 안토니오에게 진 빚을 대갚음하려는 미움이 더 컸을지 모르죠. 국제 도시의 중심지이자 상업 도시였던 베니스는 합법적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관계를 존중하고 보장해야만 했다고 했잖아요. 샤일록은 이 문제를 베니스의 법정으로 가져가서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합니다. 만일 베니스의 법정이 샤일록의 계약서상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베니스는 국제적인 상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샤일록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법적 권리와 정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편의 절묘한 법정 드라마인 베니스의 상인에서 셔일록이 서슬퍼런 얼굴로 안토니오의 살을 벨 칼을 갈고 있을 때 호셔는 누구나 재판만을 쫓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며 자비에 대하여 빛나는 대사를 뿜어내죠. 자비의 본질은 강요할 수 없는 거요. 그것은 하늘에서 땅 위로 내리는 부드러운 비와 같고 이중의 축복인데 베푸는 사람과 받는 이의 축복이며 최강자의 최강점으로 옥좌위의 왕에게 왕관보다 더 잘 어울린답니다. 그래서 지상의 권력은 자비로 정의를 조절할 때 신권과 가장 비슷하답니다. 샤일록이 자비가 있었다면 이때 포셔의 제안을 받아들여 3,000 다카트의 2배를 받고 인신까지 얻으며 행복하게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법과 계약서를 들먹이다가 파멸에 이르게 되죠.